그리고 누가 좋은 쌤일까 이제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모든 평가 기준은 성적으로 돼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착하고 좋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러더라도 성적이 안 나오면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는 좋은 대학. 그래서 내신과 수능 꼭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일단 먼저 누가 좋은 선생님인지 한번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부지런하고 똑똑한 선생님, 그리고 게으르고 똑똑한 선생님, 부지런하지만 좀 멍청한 선생님, 자, 게으르고 멍청한 선생님. 누가 좋은 선생님일 것 같습니까? 일단 나쁜 선생님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선생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부지런하고 멍청한 선생님의 선생님이 이렇게 첨삭지도를 굉장히 빨간색으로 잘 하셨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도 보기 좋고 학생들도 이해는 쉽지만 공부는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근거들은 제 생각이 아니고 전국의 0.1% 안에 든다는 일타 강사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풀어볼 것, 개념, 그리고 오답 노트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공부를 못하고 그럼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학생들이 포스트잇 붙여서 직접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틀리면 이렇게 고쳤는데 틀리면 제가 확인해보고 틀리면 또 고치고 해서 맞을 때까지 계속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저는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음표 하나만 딱 칩니다. 굉장히 게으르죠? 자,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선생님은 이렇게 친구가 340인데 339를 쓰면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너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 왜 339를 썼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실수로 썼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답을 정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 제가 딱 풀리는 수학 이 프로그램을 쓰는가? 굉장히 좀 프로그램이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교재도 매일 보내드려야 되고 딱 보면 좀 비싸 보이잖아요. 그 자체가 한 달에 가는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선택한 이유는 생각하는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교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 하면 자, 강의식 교육이 제일 안 좋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학교에서는 왜 강의식 교육을 하죠? 이게 보편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평균 또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단계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좋은 교육은 자기가 직접 읽어보는 게 더 낫습니다. 실전과 수업 듣기 학부모님들 많이 좀 안 좋아하시지만 스마트 학습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토론 토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족 사관학교 같은 데서 하는 선생님 한 명당 학생 한 4명이 최대 정원일 경우 토론 토익 수업 가능하고요. 제일 좋은 건 가르치기, 서로 설명하기. 그래서 선생님이 매일 공부를 제일 많이 한다. 그렇게 돼요. 근데 비싼 돈 주고 이제 사교육 시장에 이제 오셨는데 학원에서 판서로 수업을 한다?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저희 이제 스마트 학습 처음에 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스마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하는 이유가 오감 학습이라 그래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 그 다음에 듣고 합을 구하는 원리와 형식을 이해하고 계산. 자,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진분수의 덧셈.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만들어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준문수인 준문수끼리의 덧셈. 이 과정이 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학생들이 흥미도 올려주고 오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나거든요. 잠깐 동안.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 교재가 기본교재, 응용교재, 심화교재 요거는 한 1000명 중에 1명 가능하다고 지금 현 학습 시스템 중에서 가능하다고 원장님들께서 이제 모이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선생님이 준비가 돼 있으면 이걸 할 만한 학생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이 1차로 이제 오감 학습을 통해서 끝나면 이렇게 간단한 빈칸 채우기 간단한 문제로 2차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약간 서술형 문제형으로 해서 3차 개념 정리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저하고 문답 형식으로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합니다. 우찬이 어제 뭐 메시지 하나 동영상 그게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 굉장히 학생들이 즐거워합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해도 무슨 질문하는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서 와요. 오면 제가 제목 물어보고 내용 물어보고 풀이 물어보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오고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직접 이제 학생들이 푸는 거고요. 개념. 그리고 개념 정리가 되면 문제를 기본 문제 6문제, 응용 문제 6문제, 12문제를 풀게 됩니다. 문제 수가 좀 적죠. 그런데 그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풀이 과정이 그냥 어머니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점 직접 하면 이렇게 힌트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 굉장히 많이 주고 받아요. 그럼 그렇게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연산 문제, 최상위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대체로 설명해 보시오 또는 생각해 보시오. 최상위 심화는 생각해 보시오, 설명해 보시오가 문제가 나오는데 그 이유도 나중에 나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단답형, 단순한 식에서 이렇게 풀이 과정이 변합니다. 자, 이렇게도 변하고요. 이게 뭐 글씨 쓰기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자, 우리 수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분수 나누기 분수 지금 6학년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는 분수 곱하기 역수입니다. 역수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분모 분자의 위치를 바꿔서 분자 분의 분모로 쓰는 게 역수. 그래서 분수 나누기 분수는 분수 곱하기 역수를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명쾌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1분이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개념 정리 굉장히 잘하거든요. 탁월합니다. 선생님 모셔놓고도 설명을 제가 합니다. 실제로 이제 500명 모인 자리에서 제 수업 방식이 소개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저는 이 개념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잘 가르치니까 한 10초? 아니면 한 3분? 10분? 자, 이 개념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는데 걸리는 시간은 7일입니다. 7일 동안 계속 개념을 물론 개념하면서 이제 응용 문제도 풀고 기본 문제도 풀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이 개념을 알려주는데 7일이 걸립니다. 집착이 좀 굉장히 집에서 빨리 우리 애를 다른 학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랑 7일 걸린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자, 문제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가로가 9분의 7m, 세로가 5분의 1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을 칠하는데 6분의 1리터의 페인트를 사용했습니다. 벽 1제곱미터를 칠하는데 필요한 페인트는 몇 리터입니까? 라고 나오면 개념을 1분 만에 배웠다면 전체 페인트 나누기 면적은 페인트 양이야 하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요게 핵심이기 때문에 6분의 1 나누기 9분의 7 곱하기 5분의 1 이게 면적이거든요. 요거를 역수를 해서 곱하면 1과 14분의 1입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학생들이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 굉장히 잘 가르쳐. 머릿속에 쏙 들어와. 한 번 배웠더니 한 번 만에 다 풀었어. 엄마한테 자랑을 하고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학생들한테 식을 명쾌하게 알려주면 됩니다. 최상위, 상위, 상위, 최상위, 심화, 사고력 다 유형별로 분석해서 알려주면 돼요. 학생들도 좋아하고 외우기도 쉽고 풀기도 쉽고. 근데 제가 7일 동안 같이 공부를 한 학생은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9분의 7 곱하기 5분의 1은 45분의 7 제곱미터. 45분의 7 제곱미터를 칠하는데 6분의 1리터를 사용했으므로 45분의 1은 6분의 1 나누기 7은 42분의 1. 1제곱미터는 42분의 45는 1과 42분의 3은 1과 14분의 1리터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친구가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수학적인 용어를 써서 저한테 설명을 하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친구가 45분의 7 제곱미터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구나. 넓이가 45분의 7인 분수이므로 1제곱미터의 사각형이 가로 9등분, 세로 5등분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구나 하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 45분의 7, 그러니까 45분의 7을 칠하는데 6분의 1리터를 사용했으므로 여기 노란색으로 페인트 사용했죠? 이게 6분의 1리터랍니다. 이게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알아듣고 그 중에서 6분의 1, 이거를 하는데 6분의 1리터니까 이거를 다시 7등분을 나누면 요 한 부분이 40분의 1리터의 페인트를 썼을 것이다 하고 얘가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러면 1제곱미터 이 전체는 얼마를 필요로 합니까? 이게 42분의 1이면 곱하기 다시 45 해서 전체는 1과 14분의 1리터이다. 저는 공식을 하나도 안 알려줍니다. 개념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 전국에 있는 0.1% 일타 강사들이 개념을 잘 알면 모든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유형별 분석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학생이 그냥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럼 이 학생이 최상위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최상위 학생이라면 이 문제를 보고 또 떠올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비와 비율을 응용해서 풀 수는 있지 않을까? 기준량분의 비교량. 혼자서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최상이고 심화. 생각해 봅시다. 설명해 보시오. 여기입니다. 기준량분의 비교량을 하면 1과 14분의 1리터.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지만 안 가르쳐줍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알려주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면 등호 활용법. 45분의 7 제곱미터가 6분의 1리터. 두 개가 같으니까 같은 수를 곱하면 바로 딱 나옵니다. 이거를 얼마나 제가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겠습니까만 저는 참습니다. 이걸 알려주면 학생들이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빨리 푸는 게 좋아.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많이 풀어서 열심히 해서 최상위. 지금 다른 학원에 가면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최상위 문제 많이 안 풀면 큰일 난다. 심화학습 안 풀면 큰일 난다. 많이 풀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 못 풀면 레벨 테스트 거쳐서 큰일 났다. 막 가스라이팅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최상위 문제를 과연 몇 문제를 풀면 될까? 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342개 개념에 12,725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중학교 160개 개념 중에 6,294개 유형. 고등학교 3년 동안 220개 개념 중에 14,445개 유형. 학생들한테 풀어라. 유형별로 분석해 줄 테니 풀어라. 됩니다. 학생들 얼마나 성실합니까? 다 풀 수 있어요. 그렇게 풀었더니 나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외워서 푸는 문제 아니야. 생각을 좀 해. 응용 문제를 내겠다 하면 유형이
대략 12,000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학원에서는 또 분석을 하죠. 응용 문제 분석을 하고 또 풉니다. 열심히. 그랬더니 나라에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생각 좀 해. 그래서 심화 문제를 수능에 내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때마다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유형 24,000개로 또 늘어납니다. 어떡합니까? 학원에서는 또 분석합니다. 생각하는 문제, 심화 문제, 사고력 문제 이것도 어차피 유형별로 분석할 수 있어. 유명한 학원, 잘한다는 학원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학생들한테 또 풀어요. 학생들은 이걸 왜 푸는지도 몰라. 어떻게 푸는지도 몰라.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유형별로 열심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힘들고 지친 학생들이 수학이 어려워. 나 수학 안 해. 숙부자가 생기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자꾸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고 지금 심화에서 어떤 단계로 넘어갔느냐. 창의 문제. 나라에서 심화까지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 창의 문제를 낼 거야. 예전에 수능 바뀔 때 창의 문제를 낸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학원에서 이마저도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창의 문제도 어차피 완전히 개념을 벗어나거나 유형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 내가 분석을 해줄게. 너희들은 풀어. 해서 하는 게 개념이 한 5만 개까지 늘어난 거예요. 지금. 그 애들이 안 힘들고 지치겠냐고. 수학이 너무 어렵고 싫은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만 해보고 그쳐야 되는데 학원에서 또 하니 이번에서 나라에서 2022년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융합을 하겠다. 너희들이 더 이상 유형 분석을 못하도록 융합을 하겠다. 융합이 뭔가 하면 영어 지문에 과학, 경제, 생물 다 섞어버리겠다 이겁니다. 이제 영어를 외우고 읽어도 내용을 이해를 못하게 만들겠다. 기초 지식이 없으면 자꾸 생각 좀 해라. 책을 읽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수학은 어떻게 융합이 되느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수학은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수학 공식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학생들이 문해력도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더 떨어지면 안 되니 수학 문제를 못 읽게 만들겠다. 공부를 안 하면 그냥 공식으로서는 못 풀게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시중에 문해력 수학 관련된 문제집이 아직 한 권도 없습니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준비하는데 아무데도 없고 다니는 학원에서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학원인데 가는 학원마다 레벨 테스트니 최상의 문제니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겁박지르고 어머니들 겁주고 그것도 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뒤에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해력 수학 그냥 제가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 학부모 설명 3월달까지 좀 진행을 끝나고 나면 문해력 수학을 그냥 제가 여기 집중해서 만들어서 출판 책을 좀 낼 겁니다. 올해 말에 출판사 사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돼 있고 저희 학생들한테도 한번 풀어보라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잘해도 문제를 만들면 신중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만들지 못하겠고 이 학부모 설명회 끝나면 조금 집중적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도 나는 제가 하는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일파랑사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제 말을 못 믿겠다 그러시면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 학생들이 막 어려운 문제 막 풀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개념을 배우면 사칙연산부터 뭐 도형 그래프까지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런 문제들인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용, 심화, 창의, 융합 이런 형태의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없어져요. 설마 싶죠? 그러면 중학교 가서 이렇게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이 개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뿌리처럼 이어져요. 그리고 이 개념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들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최상위 문제를 전혀 풀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좋습니다. 좋지만 너무 초등학교 심화 문제에 대해 몰입해 있지는 마시라 이겁니다. 이 문제는 싹 없어져요. 제 말 거짓말 같은지 자 여기 중학교 시험 문제에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뭐 최상위 문제 비슷한 거 아무거나도 하나 찾아보시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싹 다 없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또 싹 없어지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러면 개념은 또 어떻게 되느냐? 개념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이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념을 묻는 고등학교 개념을 묻는 이 문제들이 최종적으로 수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들을 못 푼다고 해서 수능을 못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념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문제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또 조금 근거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제가 확실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한 일주일 전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우리 학원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을 선행을 했습니다. 인수분해를요. 지금 저희 학원 학생들도 선행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도가. 그래서 이 학생한테 인수분해를 배웠으니 인수가 뭐니? 하고 물어봤어요. 예, 학생이 몰라요. 인수분해를 배웠는데 인수를 모릅니다. 인수가 뭐냐? 인수는 이렇게 고백으로 나타냈을 때 이 각각을 보고 인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붙다고 안 와닿죠? 이게 뭔가 하면 자, 숫자 6으로 쓰면 3 곱하기 2의 꼴로 나타내면 각각이 인수예요. 1 곱하기 6으로 나타내면 1, 6 또 인수고. 그래서 1, 2, 3, 6이 다 인수인데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6의 약수입니다. 약수는 인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요거를 나누기의 개념에서 바라보면 약수, 곱의 개념에서 바라보면 인수. 인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우리가 배운 개념입니다. 이게 개념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것처럼 배우죠. 그래서 이거 인수에서 소수인수,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1만 약수로 가지는 수, 프라임 넘버, 소수로 표현하면 소수인수, 소인수 분해가 되는 거예요. 다 기억이 나시죠? 약수,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또 인수분해를 배우느냐? 이거를 분배 법칙을 써서 이렇게 형태로 나타내면 또 익숙한 형태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요 각각이 항입니다. 이렇게 합의 꼴로 나타낸 걸 다항식이라 그러고 이 각각을 항이라 그래요. 문자가 몇 번 곱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게 차수, 문자에 곱해진 게 개수. 항상 같아서 상수, 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하고 얘는 또 같은 개념입니다. 어디서 바라보느냐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가면 인수분해, 얘가 여기로 가면 전개라고 부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설명하는지 조금만 있으면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 이 꼬르 0을 붙이면 이게 방정식이 됩니다. 방정식은 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보고 방정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참이 되게 하는 x값은 뭘까요? 버뜩 안 보이죠? 그런데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요 형태로 바꾸면 두 수가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한 수만 0이 되면 나머지 수가 어떤 수가 돼도 무조건 0이라 이겁니다. 0 곱하기 1, 0 곱하기 2, 0 곱하기 3 해도 계속 0이니까 이 두 수 중에 한 수만 0이 되어도 참이 된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개념이 이어져 오죠.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이 인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은 왜 배우느냐? 이렇게는 y로 바꾸면 이것이 또 함수 모든 x 값에 대해 각각의 y 값을 가지는 것이 함수입니다.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수학은 왜 배우니? 하고 제일 먼저 물어봐요. 수학을 왜 배우는지는 알아야지 애들이 어쨌든 재밌게 수학을 배울 거 아니에요? 수학은 세상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입니다. 근데 이 학문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연기가 날 것만 같으니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이 함수가 세상을 이해하는 모든 원리입니다. 제가 저기 있는 집사람을 한 대 딱 때려요. 그럼 집사람이 아예 하겠죠? 대입값이 있으면 도출값이 있는 게 함수. 모든 세상 이치는 이 함수입니다. 함수. 리모컨에 1번을 누르면 KBS가 나오고 2번을 누르면 MBC가 나오고 10번을 누르면 EBS가 나오는 게 이게 모든 게 다 함수인 거예요. 그런데 1번부터 10번까지 다 KBS가 나왔다. 이 리모컨이 고장난 걸까? 아니요. 이거는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이 값만 그렇게 설정을 한 거죠. 고장난 거는 1번을 눌렀는데 KBS가 나왔다가 1번을 눌렀을 때 EBS가 나오면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정확한 정의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각각의 y 값을 갖는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두 번, 세 번 들으면 이해돼요. 그래서 함수와 그래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래프는 왜 배우는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웁니다.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어서 칭찬을 했더니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 칭찬을 했더니 조금 게을러지는 것 쩌증하는 열심히 하더라. 장수를 했더니 처음엔 잘하지만 안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x값에 대해서 각각의 y값을 가져야 된다. 쭉쭉쭉쭉 그거 보면 여기서 근데 함수 그래프가 아닌 거 혹시 아시겠어요? 함수 그래프 아닌 거 제가 금방 찾아볼게요. 쭉쭉 끄면 x값에 하나에 y값 하나씩입니다. 이렇게. 그죠? 어디에 꺼도. 근데 얘만 쭉 껐더니 x값에 y값이 두 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함수 그래프가 아니다. 이렇게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미분 적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인수 모르면 미분 적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개념 공부만 계속해서 중학교 가서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중학교 가서부터는 내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교재는 아까 보신 요 디딤돌로 합니다. 왜 하는가 하면 일단 서울에서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개념 정리에 가장 충실한 교재입니다. 그리고 집착이 좀 심하죠? 개념 확인 처음으로 유형별 분석이 나오고 또 개념 특강 이렇게 수업을 하고 시험은 개념 위주로 1차 학습 방학 기간에 한 학기를 떼냅니다. 요거 실제로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고 뭐 대체로 저한테 배우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학기가 시작하면 바로 수준별 기출 문제로 난이도 학생한테 맞춰서 난이도를 맞춰서 그리고 문제 양까지
체력이나 이런 문제 그리고 학생 스타일에 따라서 문제 양까지 조절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요. 그리고 100% 이해할 때까지 오답 노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 실사례는 자, 어떻게 되는지 하면 일단 선생님은 어떤 자질,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시중의 모든 문제집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처럼 저렇게 막 사다 놓고 지면하듯이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프로그램 좀 비싼 거 씁니다. 모든 시중의 문제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일단 모든 문제집은 다 가지고 있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1부터 9까지 다 분석을 제가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해야 될 거는 상대방, 적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강의 중 시험 문제를 분석을 했더니 2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난이도가 하더라.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난이도 중하더라. 계속 최상위 심화 푸르는데 난이도가 믿기지가 않으시죠? 그런데 왜 학생들은 줄줄줄줄 다 틀릴까요? 개념이 안 받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원주를 구하라 그랬는데 반 학생들이 싸그리 다 틀렸답니다. 원주가 원의 둘레입니다. 2파이R.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다 틀렸답니다. 원주를 몰라서.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중하라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번에 온 학생 작년에 중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를 봤더니 80점, 기말고사를 봤더니 70점. 그래서 성적도 떨어지고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 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 거 난이도 하로 1차 함수 중간고사 시험을 쳤더니 30개 중에 22문제를 맞췄습니다. 점수를 치면 72.6점.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했죠. 저희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하도. 그리고 시험은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거를 한 일주일 동안 한번 체험수 5일 있으니까 그때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실수와 변상 30문제를 내주고 22문제를 풀고 22문제를 맞추고 저하고 오답 정리하고 2차 방정식 풀고 저하고 오답 정리하고 너무 많이 틀려서 쌍둥이 문제까지 출제를 해서 오답 정리하고 오답 정리하고 오답 문제만 풀었더니 72문제에서 45문제를 맞추던 친구가 4일 동안 71문제를 맞췄습니다. 99%. 그 다음에 난이도를 올려서 문제를 풀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저희 학원에 오면 목표 점수가 10점을 올리겠다, 뭐 20점을 올리겠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학생 이제 실제로 들어가면 기출문제를 한 500문제에서 한 700문제까지 계속 오답 정리 풀고 오답 정리 풀고 난이도 조절해서 제가 문제량까지 조절해서 계속 풀 거예요. 계속 풀고 저하고 오답 정리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핵심 내용만 집어서 알려줄 거예요. 이 학생이 몇 점 맞아야 될까요? 10점 올려야 됩니까? 20점? 100점 말고는 맞을 수 있는 점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일부러 틀리지 않는 이상은, 제가 어머니한테 걱정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중학교 문제 쉽습니다 하는 이유가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아니고 이런 과정에 분석을 했더니, 근데 개념을 모르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개념을 확실히 한다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너무 최상위에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중학교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찬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찬이 저한테 수학 문제를 만들어서 와서 이렇게 선생님 봐주세요. 수학이 너무 재밌어요. 세상 모든 게 다 수학에 이치라는데 선생님 말이 맞아요 하는 게 이 학생이 최상위 학생인 겁니다. 이 학생이 이런 학생을 데리고 문제를 딸딸딸 풀으라 그랬으면 이 학생은 원리가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도 안 알려줘요. 이 학생이 얼마나 수학이 싫어지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진 학생이,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보고 막 칭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보고 칭찬 막 합니다. 칭찬이 제일 좋아서 일단. 근데 정확하게 포인트를 찝어서 칭찬을 해야지 효과가 더 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제한 수업 시간을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중학생들 많이는 뭐 4-5시간, 초등학생도 3시간씩 하는 친구들 많아요. 이래 했더니 처음에는 수학을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문해력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독해를 할 수 있게끔 해라. 내가 내 사비를 털어서 너들을 해줄 테니 강제로는 아니고 학생들하고 저하고 둘만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자꾸 일이 커져서 너도 나도 자꾸 하고 싶다 해서 제 돈을 사서 해줬어요. 해줬더니 그래도 어차피 또 시작한 거 이제 100점이 목표가 아니고 전교 1등을 목표로 하겠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전교 1등.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전교 1등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물론 전교 1등 했습니다. 했고 왕무장상의 시도 따로 정해진 게 없다는데 전교 1등 누가 도맡아 놓고 합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전교 1등이에요.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만 해라. 열심히만 하면 내가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지원을 해줄 테니 그래서 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다음 주 되면 이렇게 등급도 나눠집니다. 그렇다고 등급이 낮으면 애들이 속상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낮은 단계가 골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그외에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잘하는 친구들 기준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 수학만 열심히 해도 골드, 수학하고 독해를 매일 하면 다이아몬드, 거기다 과학까지 매일 열심히 하면 마스터, 여기다 사회까지 너희들이 하루에 4과목을 매일 한다면 그랜드 마스터다. 이게 뭐라고? 그런데 마스터를 받겠다고 우찬이 집에서 자기 책을 갖고 와서 매일 그리고 옛날에 수학이 싫어요 했던 애들이 저는 수학만 자녀는 수학이라도 열심히 하겠대요. 옛날에 안 하겠다는 애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애들이 지금 전교 1등을 어떻게 하는지, 전교 1등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끼리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는 처음에 전교 1등은 못하는가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소 2시간 이상, 권장은 하루에 5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심화, 많이 이런 목적이 아니고 좋은 학습 습관을 길러야지만 중학교에 가서 5시간을 앉을 수 있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모르는 문제 외워서 5시간 동안 공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조건 많이 풀겠다는 게 아니고 학습 습관을 길러주겠다. 그리고 그래서 어디 가서 저 학원에 가면 독해 봐주더라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간혹 문의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수학 전문 학원입니다. 안 봐줍니다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안 봐줍니다. 저희 이거 봐주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학생들이 좋아서 그냥 하는 거니까 어디 가서 이런 거 한다고 소문 내지 마시고, 그리고 뭐 이것도 다 학생들 좀 학습 성취율 높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에 오라고 여기 저희 다른 학부모님들 모시고 한 게 아니라 재원생 학부모님들 모시고 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학생들 학습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학원 홍보가 일절 아닙니다. 어디 지금 약속드렸던 정원 30명에 이제 5명 남았어요. 어디 가서 저희 학원 홍보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뭐 해주시면 고맙긴 했지만 고맙지만 이제 5명 넘었으면 이제 서로 좀 곤란합니다. 좀 소개로 왔는데 받아주세요 하면 제가 못 받아주니까요. 그렇지만 이 학부모 설명회는 제가 2차, 3차 계속 좀 할 거예요. 학원에 못 다니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바른 학습 방향을 좀 잡았으면 해서 너무 학생들이 힘들어하니까요. 부모님들이 조금 먼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너무 좀 긴 시간인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조금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하나 좀 더 틀어드릴게요. 이거 한 5분 정도만 보시면 되니까. 교육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고 덕목은 뭐다?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함. 그 과정에서 임계점을 얻는 과정은 매우 힘든 순간입니다. 이건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레전드급은 되는 작품인데요. 당시에는 그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리고 완전 황무지밖에 없어.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기를 이제 청년이 터벅터벅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한 양치기를 만든대요. 이 양치기가 자루를 하나 갖고 오더니 자루에서 도토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 도토리를 보면서 좋은 도토리네, 나쁜 도토리네. 도토리를 물어다닙니다. 저 할아버지는 저 도토리로 뭘 하는 걸까? 그래서 양치기 할아버지를 몰래 쫓아가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도토리로 뭘 했냐? 바닥에다가 이렇게 구덩이로 쿡쿡쿡 구멍을 파더니 거기다 도토리를 심는 거야.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거죠. 아니 이 황무지에다가 왜 나무를 심냐? 그랬더니 자기가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대요. 그 중에서 2만 개가 싹을 틔웠는데 그 중에 또 절반은 쥐가 갉아먹고 뭐 바람에 먹히고 그래서 죽을 거고 한 10,000그루 정도가 남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냐? 나무가 없어서 땅이 죽어간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려보겠다. 그래서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답니다. 청년은 이제 양치기를 떠나요. 다시 이제 양치기가 생각나잖아요. 도대체 그 도토리들이 어떻게 됐을까? 숲이 됐어? 그래서 양치기를 다시 찾아가 봤더니 숲을 이루고 있어. 그 사람이 심은 1만 그루의 참나무가 이렇게 다 피어나는. 그 이후로 청년은 매년 양치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마다 숲이 더 넓어져 있고, 그 마지막에 찾아갔을 때는 완전히 숲으로 바뀌어서 시냇물도 흐르고 마을 사람들도 돌아오고 새도 지저귀고. 예, 사람이 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보여요. 우선 양치기는 성실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모르나, 그것도 노력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양치기로부터 배운 성실함은 노력하고는 좀 달랐어요. 어떤 성실을? 이렇게 박사님 보시기에 노력이라는 그런 말이 어울리려면 하루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노력이 될까요? 10시간? 8시간 이상이죠. 8시간 정규 이상? 근무 시간 이상. 그럼 양치기가 나무를 심으려고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냐? 아니었습니다. 이게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청년이 담배 한 대 피우는 동안 도토리를 정리해요. 이게 파이프 담배가 좀 오래 피긴 하지만 아무도 오래 피도 1시간 정도잖아요. 퇴근하고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도토리 정리하고, 그다음 다음날 이제 양치러 나가서 양들이 풀떼들 동안 또 한두 시간 남으시고, 이 양치기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들인 성실함은 하루에 1~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꾸준히 모이니까 10만 개를 키울 수 있었고, 그게 1만 그루의 나무가 되고 나중에 커다란 숲이 될 수 있었고, 이게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하다 보면 진짜 하루에 2시간 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2시간을 그래도 짬을 내서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게 진짜 성실함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도토리를 계속 심으면 언젠가 커다란 숲을 이룰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 중에 2만 개가 싹이 트고, 그 중에 절반은 쥐들이 갉아먹고, 결국 10만 그루를 심어서 1만 그루밖에 못 살린 거예요. 성공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양치기는 좌절하지 않았죠. 아, 내가 10개를 심어서 하나밖에 안 나는데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10%만 성공을 해도 그걸 꾸준히 했습니다. 그게 강력한 멘탈을 불러왔고 꾸준함으로 이룰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치기는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뭔가 새롭고 기발한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 딱 정하고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뭔가 하나 하는데 한두 달 해본다고 이게 성공도 실패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꾸준하게 해보지도 않고 한두 달만 해보고 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은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시면 알겠습니다. 뒤에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